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민희치과병원장 최진호라고 합니다. 좋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치부에서 자주 만나는 인전면 우식증에서 레진 와동 형성에 관한 것과 전치부 근관치료 시 에세스 홀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달에 원내에서 이루어진 제1회 민희씨 아카데미 강연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이 중 일부를 좀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큰 내용은 민희씨를 고려한 보전 치료인데 그 중에 캐리어스 컨트롤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엔도돈틱 에세스 홀을 형성할 때 그 방향이 어디였을 때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에 관련된 임상 증리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2002년 출판된 본디드 포슬린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책에 기반을 둔 것이고 이외에 몇몇 저널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짧지만 제 임상에서 시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희치과병원에 소속된 치과 의사들은 파스칼 메인 선생님의 저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곧 신간이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왔던 표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 이 표는 건전한 치아에 비해 손상된 에나멜의 정도와 부위, 또 와동의 위치, 그리고 근관 와동 형성 유무에 따라 치아가 굴절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절치의 치관 부위의 에나멜을 서로 다르게 삭제한 후 50N의 힘으로 굴절시켰을 때 굴절되는 양을 비교 분석한 것이고 순측 에나멜의 3분의 1 또 2가 삭제되면서 점점 굴절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에나멜이 전부 사라지면 굴절은 2배 정도로 늘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전치부에서 흔하게 만나는 인전면 충치와 근관 치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아는 30%, 또 37%의 굴절량 증가를 보였고 그만큼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악 중절치와 견치의 설면 형태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같은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설면 형태가 그저 밋밋하거나 오목하기만 한 형태가 아니라 융선이 존재하고 그 위치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해부학적 형태는 분명히 그 기능이 존재할 것인데 아쉽게도 치료 중 종종 파괴되고 다시 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중절치 하나만 보더라도 단면의 위치에 따라 그 형태는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절치가 음식을 자르는 기능만을 담당한다면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절에도 저항하기 위해 근원심 라인 앵글에서 보여지는 융선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굴절에 의해 생긴 인장력이 발생한 위치와 정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설면의 형태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면에 에나멜층의 두께가 달라지며 형성된 융기는 인장에 저항하며 응력이 집중되고 커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만나는 인전면 우식증은 왼쪽의 단면을 갖는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인전면 우식증에서 보통 심미적인 이유로 순측보다는 구개측 접근로로 와동이 형성되고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레진의 수축 응력의 방향과 치아가 인장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므로 미래에 미세 유출의 가능성을 남기게 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 레진 형태를 다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바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필요한 형태까지 삭제함으로써 굴절에 저항하는 능력은 더욱 저하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오히려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순축이 형성된 경우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수축 응력의 방향이 서로 비슷해질 것입니다. 또한 격리하고 충전하는 과정이 구계측 접근보다 쉽고 시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술자와 환자의 포지션도 구계측에서의 것보다 훨씬 편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후 연마하는 과정도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전과 같은 방향의 힘에 의해 레진이 벌칼적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폴라포나 컵 젤리처럼 말입니다. 단단한 레진을 쓸수록 그런 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고 말랑한 레진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용해온 레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진은 충전재로서도 접착제로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변화를 전부 거론하기 어려우니 필러 함량에 관한 부분만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레진에 함유된 필러는 콘크리트 안의 자갈처럼 레진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필러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칵테일해가며 더 나은 물성을 가진 레진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러의 총 부피비를 늘려서 경도를 높이고 내마모성을 좋게 하며 중압 수축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발전을 통해 레진은 경도가 우수해지고 내마모도가 높으며 쉽게 변색되지 않고 중압 수축량이 적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적어진 수축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필러 함량으로 인해 탄성이 약해지고 잔존 수축 응력은 증가했고 그것은 미세 유출에 기회를 제공하고 수루 과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진이 모방하고자 하는 생체 조직은 과연 무엇이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경도가 낮아서 내마모도가 낮고 중압 과정 중 수축량이 다소 크더라도 탄성이 유지되며 잔존 수축 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상아질의 성질과 유사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필 레진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벌크필 레진에 대해 클리니션 리포트에 소개한 내용을 덴탈 아리랑에서 번역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리니션 리포트는 비영리 단체로서 기업과 제품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임상가들은 주로 흐름성 있는 재료를 선호했고 벌크필 레진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압 과정 중 발열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적층 충전은 항상 유리하고 적층 간에도 에어로 간간히 냉각해 주는 것도 권장했습니다. 또한 깊은 와동에서는 광조사기의 성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제품명에 대한 비교도 있으니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덴탈 아리랑 2015년 5월 11일 판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전면 우식을 치료함에 있어서 순측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충전재의 선택에 대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벌크필 레진을 포함하여 우리가 선호하는 흐름성 있는 레진들은 상아질을 대체하기에 좋은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와동이나 마모나 변색에 저항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아질층의 복원을 위해 그런 재료를 선택했다면 범랑질층의 수복을 위해서도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세라믹 비니어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장석 함유 세라믹을 선호하고 가공 방식은 밀링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에나멜의 물성과 비슷하고 수복된 치아의 굴절 저항에 도움을 주며 대합치에 가하는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것과 소성 방식에 비해
수축 변형과 같은 오차가 적을 것이라 더욱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여 균일한 접착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은 노출된 치아와 레진의 계면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미래의 미세 노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에나멜을 고려하지 않고 상아질의 물성만을 카피한 비교적 탄성이 좋은 레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런 선택은 잔존 수축 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내마모도가 크고 스티프한 재료인 세라믹으로 커버해 주는 것이 물성 회복과 변색에 저항하는 능력이 레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 미메틱 개념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인상체득 방식 그리고 기공 과정과 접착제의 발전 덕분에 그 장벽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이오 미메틱의 개념이 완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그런 바이오 미메틱 개념의 수복 치료를 해오던 의료인과 기공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먼저 말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고민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치과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근관 와동 형성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근관 와동 형성의 위치에 따라 프랙처에 저항하는 정도를 비교해 본 2007년 퀸텐센스의 실행 글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발치된 사람의 치아가 대상이고 20쌍의 중절치, 10쌍의 측절치, 총 60개의 치아를 선정하여 각 쌍 중 무작위로 순측과 구개측에 어세소를 형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로는 AH26, 메인콘은 GP콘으로 측방가압법으로 충전을 하였습니다. 근관 와동도 동일한 레진으로 수복하였고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기 위해 제작된 지그에 마운팅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결과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전치에 구개측에서 어세소를 형성하게 된 것일까요? 다음에 소개할 글은 근관 와동을 형성할 때 경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글입니다. 이미 1981년에 발표된 글이고 이 글 결론에서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방사선 사진으로 조사해서 근관계의 직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예측해 보는 것인데, 순측 근관벽 그리고 구개측 근관벽을 따라 가상선을 연장해 보고 그것이 절단연에서 어떤 위치로 도달되는지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치아는 모두 상악 측절치이고 131개였습니다. 총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는 그림에서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두 선 모두가 순측에 있는 경우, 하나는 순측, 하나는 절단연에 다다르는 경우, 그 다음에 순측과 설측에 하나씩 다다르는 경우, 또 하나는 절단연, 하나는 설측에 도달하는 경우, 끝으로 두 선 모두 설측으로 도달하는 경우로 분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131개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3번이었고 43.5%를 차지했습니다. 약간 과장을 해보자면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방법에 가까운 5번은 단 한 개, 비율로는 0.8%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에서 서술된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1981년에 발표된 조사이고 그때에 이런 이유로 잘못된 목적에서 구개측 와동을 형성해 왔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수복을 레진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대안 없는 필수 선택이 될 것입니다만 크라운이나 비니어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0대 남성이신데 라비오 버전 되어 있는 치아를 보철적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드물지만 상당한 양의 순축 삭제가 필요하여 엔도를 우선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비니어를 통해 수복을 계획하였습니다. 왼쪽은 최초 근관 와동 형성을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엔도 이후에 귀가하실 때 가봉제로 레진을 선택해서 필링한 상태입니다. 번거롭지만 심미적인 면에서 캐비텀보다는 훨씬 유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진 하방에는 드라이 커튼 펠렛이 있어서 다시 제거하는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니시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과잉의 지피콘도 제거하시고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수각도 제거하시기 위해 추가적인 치질 삭제를 하신 상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와동을 레진으로 필링하고 비니어를 위한 1차 프레프 사진입니다. 모든 레진 코어와 치질의 계면은 세라믹 비니어로 커버되어 여러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주로 인용한 파스칼 메인 선생님의 글을 다시 새기며 오늘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복 치료에서 건전한 치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참고물이며 더 강하고 견고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